제가 저 대학교 때 금리 7% 10%였어요. 근데도 빌려서 사업했거든요. 월급 생활 셀러리맨만 해가지고는 집을 살 수 없다라는 패러다임이 형성된 것 같아요. 잘못된 패러다임인데 우리나라 젊은이 착하잖아요. 기득권한테 제가 볼 때는 보이지 않게 천일의 칠면조가 된 거예요. 네, 한문도 교수님과 함께하는 아파트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부에서 미국 은행들의 파산과 금리 인상 등 전 세계적인 그 현안들을 좀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자, 교수님, 그렇다면 이 네. 미국의 은행들의 연이은 파산 이슈가 한국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좀 개략적으로 짚어주신다면요. 일단 심리가 이제 약화되지 예. 않습니까? 심리가 약화됐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서 이제 매수 심리를 좀 조화시키는 효과가 있겠죠. 네. 정부에서 뭐 1.3 대책하고 특례 보금자리론 투입해서 네. 약간 일시적 반등의 효과를 노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악재라고 봐야겠죠. 제가 볼 때 예. 심리적으로 매수 심리. 그리고 이제 부동산 시장 참여자 중에 이제 시행이나 시공, 대출 기관의 어떤 입장에서는 네. 사실 그분들한테도 이건 악재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 미국 은행의 연이은 파산 뒤에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그 상업용 부동산이 자꾸 말이 나오잖아요. 예. 근데 상업용 부동산이 생각보다 좀 심각합니다. 그 우리가 저 주택은 MBS를 쓰는데 거기 이제 CMBS라고 해서 커머셜이죠. 커머셜이 앞에 붙는데 그럼 CMBS를 써야 이제 안정적인 그 수익과 임대 수익과 또 PF 대출한 금액에 대해서 이자 배당하든지 이런 형태를 취할 텐데 그 비율이 좀 적어요. 한 9%밖에 안 돼요. 대출 상업용에 한 것들에. 예. 그 미국의 중소은행들이 거의 뭐 40에서 50%, 많으면 60%가 대출을 해준 거예요. 특히 상업용의 PF 대출이 많아요. 그러면 그 얘기 뭐냐면 경제가 안 좋으면 짓지를 못하고 팔지 못하잖아요. 그럼 땅에 이제 땅값으로 대출을 밀어줬는데 예. 그러면 돈이 회수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땅을 경매에 붙여야겠죠. 그러네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한 예를 말씀드리면 쉽게 이해되실 거예요. 3년 전부터 물류 창고가 히트를 쳤습니다. 대한민국에. 그래서 뭐 부동산 학회나 이런 네. 데서도조차 셈이나 주제로 떠오를 정도로 물류 창고가 핫했습니다. 그래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까지 하면서 그 예. 세미나도 열고 막 그랬어요. 3년 전이거든요. 그리고 2년 전, 4년 전, 5년 전부터 이미 잘 되고 있었고, 그리고 코로나가 이제 마무리되면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경제가 좋아지니까 창고가 더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 네. 코로나 시기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물류 창고를 크게 짓는 거예요. 지려면 이제 땅을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땅을 이제 투자자들이 한 뭐 20명 모여서 펀드나 뭐 이렇게 SPC 회사를 세워가지고 계약을 해요. 그러면 한 1,000억짜리 땅을 갖다가 100억을 모아서 계약을 하고 그럼 900억을 대출 받아야지 땅값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브릿지론이라고 그래요. 900억을 대출 받았어요. 네. 받았는데 그때만 해도 금리가 좀 낮았죠. 3, 4년 전만 해도 받았는데 갑자기 경제가 분위기가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서 이상하게 되니까 네. 경제 주체들이 창고를 쓰려고 했던 생산 공장 업체들도 팔리던 것도 안 팔리니까 창고가 필요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러네요. 공사를 가야 되는데 임차 계약을 하기로 했던 뭐 회사들이나 이런 데서 연결이 안 되니까 어떻게 공사가 못 들어가잖아요. 본 PF가 안 되기 시작하고 이러니까 이 현장들이 이제 잠시 잠정 스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국의 큰 단지들이 한 50몇 개, 60개가 있는데 네. 그 중에 11개만 지금 겨우겨우 공사를 하고 있고 나머지 지금 쉽게 말하면 뻗어 있어요. 개점 위협 상태군요. 거의. 개점도 못한 거죠? 개점도 못한 상태로 네, 네, 그냥 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보다 상태가 조금 문제가 이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참 후폭풍이 와. 네, 이게 이제 상업용 부동산의 네. 하나잖아요. 한국도 그래서 쇼핑몰이라든지 예. 지식산업센터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런 물류창고 이런 데들이 오피스텔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안 좋은 상태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상업용 부동산 때문에 한국 상업용 부동산 리테일 시장에 대한 리스크들이 지금 기사화되거나 노출되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노출되기 네. 시작하면 그러니까 미국 부동산 어떤 시장의 이런 영향, 또 파산 금리 인상 이런 것들이 결국은 미국 사업용 부동산, 한국 사업용 부동산, 추가적으로 이제 주거용 부동산까지 전반적으로 조금 하방 압력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네. 네. 자, 지금 뭐 미국발 부동산 이슈가 뭐 남일이 아니라 한국 부동산 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한국도 중앙은행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은행이죠. 네. 지난 11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 연 3.5%로 유지를 했는데, 자, 이 소식에 뭐
사실 저는 조금 다행이다 했거든요. 아, 다행이네. 왜냐하면 저는 당장 금리가 계속 오르는 거를 네. 이 주담대로 체감을 하고 있어서 이 한국은행의 이번 그러시구나. 결정에 대해서 교수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중앙은행의 네. 수장으로서 예. 현재로서는 제일 합리적인 선택이다. 네. 그 워딩에서 제일 좋은 말이 나왔는데요. 네. 금리 인상을 멈춘 건 아니다라고 키워드를 줬고 예. 거시경제의 지표에 따라서 뭐 이런 표현도 해줬고 한국 시장의 금융시장 안정에 대한 표현도 했어요. 그러니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물가 안정이 1번인데 그 물가 안정을 위한 금리 인상이 다른 경제 시스템의 문제가 더 커질 경우에는 고려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네. 지금 대한민국이 그런 상황이죠. 가계부채나 갑자기 주택가격이 너무 올랐잖아요. 예, 예를 들면 이거죠. 맞습니다. 1억짜리에 대한 5%는 부담이 안 되지만 주택가격이 4억으로 올라가지고 3억을 대출받았을 때 금리 인상은 3배의 무게로 다가오잖아요. 예. 지금 대한민국이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봐요. 그래서 주택가격이 워낙 높기 때문에 가계부채 0.5%, 0.25 이렇게 올라가도 실질 금리는 0.5에서 1%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부담되는데 네. 문제가 터질 것 같고 그러니까요. 또 자영업자들도 마찬가지고 네. 지금 연체율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또 PF 현장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다행히 물가가 더 급등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결정적인 게 뭐냐면 미국의 거시경제 상황과 뭐 정책 상황을 보면서 같이 맞춰야겠다. 잘 하셨는데 네. 아쉬운 점은 이제 환율이 바로 2, 3일 뒤에 1,300원대를 돌파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도시락 폭탄이라고 해가지고 저 점심 먹는 시간에 한국은행에서 좀 잘해가지고 네. 그 환율을 조정을 잘했어요. 그래서 무사히 넘어갔는데 추이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환율이 우리가 이렇게 금리를 낮을 경우에도 한미 금리가 역전이 됐을 때도 외화 유출이 거의 없었어요. 그 얘기를 지금도 한은도 하거든요. 네. 근데 그 당시에는 여러분 더듬으면 우리 경제가 좋을 때입니다. 막 수출 성장률이 뭐 6, 7, 8%고 예. 그리고 뭐 반도체가 막 또 자동차가 막 전 세계를 누빌 때예요. 예. 그러니까 주식하는 입장이나 외국 투자자 입장에서 한국은 발전 가능성이 높잖아요. 금리가 낮은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금리보다 벌 게 더 많으니까 네. 유출할 필요가 없죠. 두면 주식이 오를 것 같으니까. 네. 근데 지금은 조금 다르죠. 그래서 그 부분도 아마 하는 총재가 고민을 많이 하실 거고 경제 전문가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지금 뭐 초미의 관심사로 보고 있는데 하여간 대한민국 민족이 뭐 대단한 민족이니까 IMF도 뭐 넘긴 그러니까요. 민족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슬그럽게 잘 넘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이번 기준금리 동결 합리적 선택이었다라고 네, 네. 해주셨고, 다만 이제 그 금리 인상을 계속 멈춘 건 아니고 거시경제 상황을 보면서 판단을 하겠다는 여지는 네. 좀 둔 것 같은데, 이번에는 동결이 됐지만 그러니까 결국 또 올라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전망을 좀 해볼 수 네, 있을까요? 그거는 한국은행은? 미국 따라가는 네. 거예요. 아, 미국이요? 그러니까 미국이 5월 2일, 3일 날 1박 네. 2일 회의하고 발표하잖아요. 예. 그때 0.25 오르면 우리도 아마 0.25는 올릴 거예요. 부득이하게. 네. 근데 미국이 동결해 주는 게 저는 제일 좋은 시나리오라고 보거든요. 개인적으로. 예. 근데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믿거나 말거나 이 정치인들과 이 헤지펀드들하고 유착돼 있잖아요. 예. 한 나라가 망하면 먹을 게 많잖아요. 대한민국 IMF 때 박살 날 때 네. 우리나라 막 10억짜리를 1억에 뺏어간 XX 나라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들 뒤에는 세력들이 좀 있습니다. 그 뭐 그런 부분이 존재한다고 지금 루머가 좀 나와가지고 저는 대한민국이 거기에 해당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다른 나라, 영국이 한번 흔들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럽에서 한두 나라가 터지든지 동남아 중에 이제 인구가 많은 나라, 네. 뭐 어느 나라가 좀 꿈틀하거나 조금 위험해지면 폭풍이 지나갈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네. 중요한 건 금리 인상을 만약 0.25를 했다. 그러면 일단 따라갈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네. 미국이 안 올리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는데 왜냐하면 이 상태에서 충분히 긴축 분위기는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미국의 금리 정책을 우리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미국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지 파월 의장이 또 입을 주시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사실 이거는 전문가분들마다 의견이 좀 다르신 것 같은데요. 예. 이 금리가 부동산 가격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시나요? 많이 미치죠. 지금 여러분이 느끼시는 예. 거고. 근데 이제 금리 인하하면 무조건 뭐 부동산이 오른다. 금리가 높아지면 무조건 내린다는 예.
한 편은 맞지만요. 두 편에서는 틀립니다. 그 사례를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이해하기 좋을 텐데요. 이 노무현 정부 때 금리가 3.2였습니다. 집값이 오를 때 2005년도에. 네. 그리고 1년 만에 금리를 5%까지 올립니다. 어마어마하게 올렸죠. 근데 주택가격은 계속 1, 2년 더 올랐어요. 그 이유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금리가 5%인데 네. 어디 투자해서 10%를 벌면 계속 투자하겠죠. 그렇죠. 간단합니다. 네. 그러니까 금리보다 버는 투자 수익이나 미래 수익에 대한 어떤 투자처가 있을 경우에는 계속 오르게 돼 있어요. 네. 집이면 집, 뭐 원자재면 원자재.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반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은 금리는 큰 요인인데 IF라는 가정법, 경제 상황에 맞춰서 두 개가 다르게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면 금리가 오를 때도 집값이 오를 때가 있고 금리가 내리는데도 집값이 내릴 때가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 때 그랬어요. 그래서 미국이 글로벌 터지니까 금리를 0.5, 1%대로 내리니까 우리나라도 2% 내렸거든요. 내렸음에도 우리나라 6년 동안 집값이 하락을 했어요. 왜? 경제 침체 위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소득이랑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러네요. 경제와 소득 예. 같이 보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다른 분이 뭐 금리가 부동산 가격에 예. 무조건 절대적이다. 이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버는 돈과 소득이 많고 앞으로 괜찮겠다. 그러면 금리를 많이 내고라도 집 사기도 그럼 하고. 제가 저 그러니까요. 대학교 네. 때 금리 7%, 10%였어요. 아, 네. 근데도 빌려서 사업했거든요. 왜냐면 치킨집 하면은 네. 30%, 40%막 버니까. 맞습니다. 그때는 치킨집이 네. 대박 났어요. 제가 아는 분이 네. 치킨집을 하는데 저녁마다 그때 네. 카드도 많이 없었잖아요. 어. 저녁마다 이 주머니가 처음에 하나 갖고 시작했다가 집에 네. 갈 때 막 3개씩 배낭으로 바뀌고 막 이랬어요. 돈을 담아고. 진짜 네. 싫어요. 이제 댁에 가실 때 네. 이 치킨집 하시는 더 벌 수 분들이 있으니까. 네. 외제차 타고 가시고 간단하죠. 네네. 네. 그랬던 시절이라면 뭐 네. 금리가 올라도 괜찮겠지만 지금은 그렇죠. 여러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맞습니다.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이쯤에서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한국 부동산 시장을 그렇다면 가장 좌우하는 요소는 무엇인가? 그리고 한국 부동산 시장을 가장 위험에 빠뜨리는 요인은 무엇인가? 이걸 좀 짚어주신다면요. 한국 부동산을 가장 위험에 빠뜨린 건 정부의 정책. 아, 정부의 정책이요. 여야 할 것 없습니다. 예. 이거. 정치하는 사람들이 네. 국민을 생각한 장기적 주택 정책이 아니고 항상 표를 의식한 정치적인 시나리오로 접근하니까 국민들이 힘든 겁니다. 정책적으로 해도 경제 위기에 따라서 우리가 힘든 경우가 많은데 정치인들이 자꾸 표밭 다지기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니까 그 피해와 손실은 고스란히 국민들한테 오고 물론 그 속에서 정보가 빠른 뭐 기득권과 유착된 세력들은 정보를 빨리 취득해가지고 물론 걸려가지고 깜빵 가는 사람도 있지만 안 걸린 사람들은 또 이익을 취하죠. 그러니까 이런 게 양극화를 불러일으키고 국가 경제에 도움이 안 되는 건 누구나 알고 있고 그 정치적인 요인이 이제 예. 첫 번째라고 보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없어지면서 그 투자처에 대한 월급 생활로만 주택가격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월급 생활 셀러리맨만 해가지고는 집을 네. 살 수 없다라는 그런 어떤 패러다임이 형성된 것 같아요. 잘못된 패러다임인데 그 얘기 뭐냐면 그 생각을 하기 전에 집값이 너무 높으니 젊은이들이 뭉쳐서 집값을 낮춰야 된다라고 소리를 내야 되는데 워낙 시스템이 고착화되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착하잖아요. 능력도 많은데 네. 그러다 보니까 기득권한테 제가 볼 때는 보이지 않게 천일의 칠면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 대출 해주면 전세 대출 잘 하다가 네. 집값이 더 오르면 또 돈을 뺏기는 형태가 자꾸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의 문제. 그러니까 기득권 시스템에서 네. 주택 정책을 대변혁을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제일 먼저고 그다음에 이제 아시는 바와 같이 건설사와 예. 정부 정책과의 어떤 유착 관계 이 부분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고쳐진다라면 뭐 제가 볼 땐 새로운 대한민국의 부동 그러니까 돈을 벌어서요. 네. 돈을 벌면 사람이 의식이 해결하다면 집을 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처음에 돈이 5천만 원밖에 없으니까 5천만 원 집을 샀다고 가정할게요. 그럼 돈을 또 벌면 서울하고 벌면 집을 고치거나 더 좋게 하든지 아니면 누가 잘 지어놓은 집을 살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아시겠지만 싱가포르는 공공주택이 90%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주택 시장이 각광을 받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안정적으로 소득이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선에서 주택가격이 오르는 건 따라갈 수가 있잖아요. 이게 안정적인 건전한 투자하고 부동산 시장의 방식인데
대한민국은 이제 잘못된 정책 아시겠지만 뭐 갭투자 그리고 전세 레버리지를 활용한 예. 정부가 전세 대출 정책을 한다는 게 제일 잘못됐습니다. 그거는 그 파생 상품의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주택 가격 왜곡 현상이 좀 심각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 같이 월세를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역전세난처럼 돈 못 돌려줄 주인이 많거든요. 그럼 그만큼 집값이 내려오겠죠. 그래서 전세 대출 개혁이 좀 필요하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정권을 타지 않는 일관된 정책, 정말 국민을 위한 정책, 이런 정책이 나온다면 한국 부동산 시장이 조금 더 나아지리라 생각은 드는데 참 이게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한국 부동산 시장을 보면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네. 일본을 따라간다 이런 말도 있고요. 일본 부동산 시장을 그래서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 일본 부동산 시장을 좀 짚어주시면 어떻게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본 주택 시장과 뭐 부동산 시장과 예. 같이 가냐 이런 네. 질문들이 많잖아요. 많은데 같이 갑니다. 가는데 속도나 어떤 모양이 좀 틀립니다. 그건 어떻게 제가 이렇게 요약됐냐면 일단 일본은 닌자식 대출이라 그래가지고요. 소득을 넘어서는 대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버슈팅이죠. 주식으로 네. 말하면. 그리고 기업들이 이제 부동산 투자를 많이 했어요. 거기다 나중에 이제 개인들이 주택을 따라가서 간 건데 기업들이 버블이 더 심했기 때문에 충격이 컸었고요. 단위가 크니까. 근데 대한민국 이제 가계가 좀 이제 공격적으로 가잖아요. 아시겠지만 10년 전부터 한 5년 전까지 대기업들이 그 부동산을 많이 팔았습니다. 이미 이제 전략실이 있어가지고 시장에 대해서 아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시장의 주택 수요자들은 그걸 잘 몰랐기 때문에 무리하게 영끌이라는 사태까지 벌어진 거잖아요. 그럼 일본은 이제 그 기업 부채가 130% 넘었을 때 그 가계 부채는 100% 안 됐었어요. 그때 이제 터졌거든요. 근데 이제 대한민국의 현재 상태가요. 가계 부채도 100% 넘었고 GDP 대비요. 네. 그 기업 부채도 113%입니다. 그리고 IMF 때 우리나라 그 기업 부채 비율이 114% 됐어요. IMF 수준으로 기업 부채가 많아요. 둘 다 안 좋습니다. 안 좋기 그러네요. 때문에 예. 그 형태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인구 구조도 너무 똑같고 재작년이죠. 재작년 5월 달에 그 작년이네요. 영국 이코노미스트하고 IMF에서 3월 달에는 IMF 둘 다 경고를 냈죠. 한국에다 부동산 시장이 위험하다고. 그 내용이 일본과 너무 똑같다. 일이 벌어지겠다. 대한민국 정부는 그거에 맞서지 말고 그 터질 걸 대비해서 대처하라고 다 경고를 해줬는데 지금 정부는 약간 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좀 아슬아슬한데 결론은 뭐냐면 역사는 되풀이된다고 하는데 지금 형태를 보면 인구 구조도 너무 똑같고요. 결정적으로 출산율 저하가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더 심해요. 심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땐 그 현상은 이어질 텐데 차이점. 우리는 IMF를 극복한 민족이잖아요. 그 일본 애들은 그걸 극복을 못했잖아요. 아직도 찌그러져 있죠. 그럼 우리 뭔가 좀 다른 민족이잖아요. 네, 쉽게 말하면 그렇죠. 그 이게 일본과는 왔을 때 우리는 감내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오는데 속도 예를 들면 차가 가는데 같이 부산에 그 해운대 네. 바다를 보러 가는데 한 차는 100km로 가고 있고 한 차는 15km로 가요. 그럼 100km는 가다가 사고 날 가능성이 많잖아요. 15km는 사고 날 가능성은 없지만 좀 느리게 가겠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일본이 그렇게 가다 팍 박살이 났는데 우리는 막 70으로 가다가 조금 돌아보니까 좀 60으로 가도 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노무현 정부 때도 그렇고 박근혜 때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고 역대 정부가 LTV 부동산 대출을 시장주의자들이 막 해주라고 얘기를 해도 아주 꾸준히 지켰어요. 그때는 욕을 먹더라도. 그게 이제 지금 우리 가격제를 그나마 좀 버티게 해주는 건데 그런 걸 볼 때 다르잖아요. 벌써 일본이랑.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방향성을 갖고 어떤 흐름은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아바타는 아바타인데 조금 우리는 좀 좋은 아바타다. 그래서 극복도 쉽게 할 거라고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일본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지만 그래도 DNA가 다른 만큼 한국은 조금 더 천천히 가면서 그런 이것도 있습니다. 보이는 게 있잖아요. 또. 네. 걔들은 막 좋을 때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방송에서 꼰대기지? 그러니까 잘 나갔잖아요. 막 소니고 뭐 다 잘 나갈 때 거기서 더 발전시키를 못하고 자기들이 1위인 줄 알고 거기서 멈췄어요. 근데 대한민국은 아시겠지만 반도체, 자동차 쫙 조선 오다가
2차 전지 바이오 또 업그레이드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데서 벌써 또 민족성이 네. 틀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같은 방향으로 가더라도 일본 같은 꼴은 안 당한다. 네. 절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일본보다는 조금 더 헐 천천히 낫다. 가면서 조금 더 임기응변이랄까요? 뭐 위기에 대응하는 능력도 아, 탁월하고 그럼요. 네, 그런 한민족의 이 얘기 저력을 드릴까요? 전 세계에서요. 네. 전 세계에서 축구, 야구, 배구, 농구 있잖아요. 올림픽에서 네. 4강을 뛴 나라가 전세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대단한 민족입니다, 또 여러분. 그걸 화이팅! 생각 못했네요. 네,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아마 이 방송 보시는 우리 시청자 네. 및 청취자 여러분께서 또 우리 힘을 좀 많이 얻으실 것 네, 같은데요. 지금까지 한국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예측과 분석 그리고 용기까지 좀 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요.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이슈, 부동산 투자 방향 그리고 구체적 시장 흐름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3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